미국의 6월에서 7월 신규 고용이 부진했던 데 이어 8월 들어서도 고용 증가폭이 2만 명 초반대에 머물면서 미국의 노동시장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로 연준이 오는 16일에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란 기대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퇴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후진에게 길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예상 밖 고용 악화에 연준이 더 빨리, 더 크게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금값 랠리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최대 온스당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월드 1부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는 모습인데요.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에 더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는 10일에는 PPI 지표가 나오고요. 11일에는 CPI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주인공은 브로드텀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9%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졌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월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실업률 업, 고용은 하락, 시장 금리 인하 요구라는 댓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댓글에서도 이렇게 보였다시피 지금 고용이 다운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결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8월 미국 고용시장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2만 2천 개 증가에 그치며 전문가 예상치였던 7만 5천 개를 크게 밑돌았고요. 지난 7월 증가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실업률도 4.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의료, 또 여가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제조업과 금융, 또 정보통신, 연방정부 부문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채용 공고와 임금 상승률도 7월부터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노동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 부진으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99%까지 높아졌습니다. 아메리베증권의 파나레라 전략 책임자는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해서 더 낮은 금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달부터 인하가 시작되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연준이 주로 보는 PC 물가 지표는 5월 2.3%에서 7월 2.6%로 상승했고 CPI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하진 않지만 장기화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결국 물가와 고용 지표가 연준의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오늘 16일에서 1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감신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아무래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짙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노동시장 안에서 위축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물가 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가 이제 연달아서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찍히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3,200 방어 기관의 땀과 눈물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3,200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이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관련해서도 시장 분위기가 좀 다시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장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외국인 또 매도세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힘을 보태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3% 오른 3,205.1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했지만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지켜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서비스, 또 오락문화, 또 운송업종이 강세였고 전기와 가스, 또 금속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IT 수요 둔화와 또 외국인의 매도세 0.9%대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AI와 또 반도체 수출 기대감 속에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0.74% 오른 811.4포인트로 15거래일 만에 81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또 개인은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1,391원으로 전일보다 1.5원 내렸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된 모습이지만 1년을 기준으로는 원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도 오른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한국거래소 기준 미니금은 지난 한 달간 4% 이상 오르는 등 개인 투자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미국 물가 지표에 쏠려 있습니다.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16일 또 17일에는 FOMC에서 연준의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 논의로 지주사와 증권업종이 수혜를 볼 수도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AI, 또 바이오 등 신성장 업종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시장 분위기가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3,200선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닥에서도 3,81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표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 삼성 AI6 칩 단연 최고, 극찬이라니라는 댓글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CEO가 AI6 칩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단연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초대형 계약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의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머스크가 직접 SNS 플랫폼에 남긴 메시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는 테슬라 AI5 칩 설계팀과 역대급 검토를 마쳤다며 AI6 칩은 단연 최고의 AI 칩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AI5는요, 지금 대만 TSMC가 생산 중이지만 후속 AI6 칩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또 두 가지 칩 아키텍처를 하나로 통합해 엔지니어들이 단일 칩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며 생명을 구하는 칩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면 테슬라 팀에 합류하라며 공개적으로 인재 영입까지 언급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이미 AI6 칩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규모는 총 22조 7천억 달러, 미화 165억 달러로 기간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총 8년입니다. AI6 칩은 자율주행과 또 슈퍼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엔진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에겐 의미가 큽니다. 연간 매출의 7%를 웃도는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면서 최근 수익성 악화와 또 점유율 부진에 시달리던 파운드리 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메이드 인 USA를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입지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계약 굉장히 또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이 장기 계약까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 안에서는 더 의미가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장비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11월에 클린룸 공사가 마무리된 뒤 내년 초부터 월 3만 장 이상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공정과 설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인데요. 생산 공정에는 2나노미터급 첨단 기술이 적용될 뿐 아니라 또 설비 투자와 인력 채용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 공정 개발과 또 R&D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연봉 2억 원이 넘는 핵심 엔지니어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직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 중입니다. 이런 인력들은 단순 생산이 아니라 또 수율 안정화, 신기술 공정 개발, 품질 관리 등 고난도 기술 분석과 개선을 주도해 테슬라의 눈높이에 맞춰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 입장에서는 테일러의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될 추후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또 공정 자동화, 증착, 세정 노광 검사 등 전방위 설비 발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실제로 내년에도 국내 주요 반도업체 영업이익이 10%에서 40%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AI6칩 생산 시제품은 이미 한국에서 시험 생산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번 전략적 행보가 단기적 실적 호재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내 입지 강화, 또 안정적 주문 기반 확보 등 국내외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테슬라와의 협력 성공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발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큰 규모고 오랜 장기간 계약이니만큼 앞으로의 글로벌 AI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일정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좀 악재가 뒤따르고 있죠.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삼성전기 소식과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5% 가까운 또 급락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법인에서 이 지분을 좀 매각을 전부 진행했다라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거제 조선소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오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오션의 특수 관계사인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가 보유 지분 약 1,300만 주를 한꺼번에 팔아치웠습니다. 시간에 블록딜 방식으로 해외 기관에 전량 매각을 한 건데요. 이 규모가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서 최대 주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도 46%대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사고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지난 3일 거제조선소에서는 브라질 국적 선주사 감독관이 점검 도중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지분 매각과 안전사고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블록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악재로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블록딜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도 더 큰 충격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그룹이 이 돈을 마스카 프로젝트에 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이게 된 걸까요? 네, 일단 이번 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자금에 대한 활용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나그룹은 이 확보한 1조 4천억 원을 마스카 프로젝트와 함께 신규 투자와 차입금 상환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돈이 곧장 필리조선소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필리조선소 투자는 이미 별도로 50억 달러 규모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블록딜 자금은 다른 방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가 투자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성장성이 큰 기업이나 또 조선업 협력업체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도 올리고 동시에 그룹의 미국 내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건데요. 또 투자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자금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그룹 전체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번 블록딜 자금의 향방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블록딜 관련해서는 자금 활용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 입지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다른 조선사들도 좀 살펴보자면 HJ중공업이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또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거의 13%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는데 아무래도 대형사와도 중소형사 간에서의 또 급등 그 주가 향방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좀 나뉘게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HJ중공업 주가는 지난달 초에 8,000원대였는데 최근에는 27,000원대까지 올라서 한 달 사이에 18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HJ중공업은 과거 한진중공업 시절부터 군함 개조와 성능 개량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 안에서도 MRO 분야에 적합한 조선사로 꼽히고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오션 같은 대형 조선사들은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 중심이기 때문에 MRO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형사와 대형사의 주가 흐름이 조금은 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HJ중공업의 주가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제로 MSRA 협약을 실제로 체결할 수 있는지 또 한미 조선업 협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전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대형사, 중소형사 안에서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주가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특히 MLCC 수요가 또 크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 주가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 주가가 3년 7개월 만에 장중 18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는 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기는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세였는데요.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삼성전기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MLCC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MLCC는 전자기기 회로에 전류를 안정적으로 흘려주는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특히나 전력 소모가 큰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보다 10배 이상 많은 MLCC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요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까지 겹치게 되면서 삼성전기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 그리고 9%가량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년 만에 최대 실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MLCC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말하죠. 아무래도 전력 수모가 더 많은 AI 서버에게는 이 MLC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황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또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장 동력 또한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상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증권사 5곳 이상이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은 24만 원까지 높인 상태고요. 메리츠증권도 2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부가 MLCC 시장이 이제는 공급 부족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MLCC는 적층수가 많아질수록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늘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패키징 기판, 즉 FC BGA의 성장성입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구글과 메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서버용 기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만 해도 20에서 30% 정도에 이르고요. 또 지금은 AI 반도체 수요 확산과 맞물려서 이 시장이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MLCC 부분에서는 지금 공급하는 곳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기 안에서의 더 주가 흐름들이 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핵심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AI 서버 수요와 또 MLCC 가격 인상 여부입니다. 현재는 삼성전기와 일본 무라타 같은 글로벌 1위 업체들의 가동률이 벌써 9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MLCC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테슬라의 MLCC와 반도체 기판 등을 공급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환율과 경기 변수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기에게는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IT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된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글로벌 점유율 2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AI 서버가 더 많이 필요할수록 MLCC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MLCC와 같은 기판에서는 지금 핵심 부품이 계속해서 성장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유통 부문에서 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일단 컬리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컬리 앤 마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제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력의 핵심은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에 컬리와 손을 잡고 컬리의 신선식품과 또 프리미엄 상품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안에서 함께 판매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네이버에서 사던 생활용품과 또 컬리의 식품을 이제는 한 곳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또 이게 물류 측면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컬리의 새벽 배송망을 그대로 활용해서 밤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물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지 않고도 배송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 됐고요.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고 또 네이버는 커머스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컬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새벽 배송망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네이버 플러스에서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큰 협업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이 컬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롯데 유통군에도 함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유통 강자와 좀 협업을 한다라는 점에서 더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력의 키워드는 바로 AI 전환과 시너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또 롯데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과 물류 인프라를 내세워서 이제는 서로의 강점을 합치려는 건데요. 우선 매장 운영과 물류센터 관리에 AI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 결제 부문에서는 네이버페이와 롯데 유통 채널을 연결해서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을 강화하고요. 또 세븐일레븐 상품을 네이버 퀵커머스 배송망에 얻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결국에 네이버는 온라인 기술력을 앞세우고 또 롯데는 오프라인 인프라를 내세워서 커머스 전반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네이버가 컬리에 이어서 롯데와 협력을 공식화하게 되면서 커머스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앞으로는 결제와 물류까지 아우르는 종합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AI 모멘텀과 함께 덩달아서 상승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통과 관련된 협업 소식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 흐름들도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흐름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매수 의견을 내렸고요. 또 목표 주가 34만 원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컬리와의 제휴 효과를 앞세우고 있고요. 또 엔터프라이즈 사업 성장과 네이버페이 확장을 꼽았습니다. 특히나 네이버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에 꾸준히 지금 실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변수로 지적을 내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성과가 뒷받침이 돼야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메리츠증권 입장에서도 컬리의 입점 효과가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에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내려간 상황에서 시장 자금이 앞으로는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이동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네카오라고 해서 AI 모멘텀 같이 좀 주목을 받았었죠.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좀 현재 존재하는 모습인데요. 이 네이버에선 여러 가지 협력 소식이 쏟아지면서 주가 흐름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분석을 해본 상황입니다. 일단 컬리와 이 롯데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하반기의 실적과 또 성과가 어떻게 찍히는가에 따라서 주가 흐름들이 상방으로 열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6월에서 7월 신규 고용이 부진했던 데 이어 8월 들어서도 고용 증가폭이 2만 명 초반대에 머물면서 미국의 노동시장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로 연준이 오는 16일에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란 기대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퇴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후진에게 길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예상 밖 고용 악화에 연준이 더 빨리, 더 크게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금값 랠리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최대 온스당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권한을 은행과 비은행이 뭉친 컨소시엄에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발행 인허가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융안정협의회에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금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고용 지표였는데요.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32%,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4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둔화에 대해서 조금은 악재로 짚히면서 투심이 좀 얼어붙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 채권 시장이 좀 강력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2.1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기대를 반영한 신호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4%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1.65% 상승하면서 지난주 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또 큰 폭으로 올랐죠.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리고 소부장까지도 같이 모멘텀 받아갔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2.5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이 산유국에 대해서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덩달아서 고용 둔화에 대한 시그널로 인해서 같이 주가에 대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또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은 했지만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만큼 어떠한 모멘텀으로 시장이 흘러갔는지 자세하게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강합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요일 시장에서의 이 가장 크게 핵심적인 종목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9%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하는 양상이었었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 역시나 큰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9% 상승하다 보니 전반적인 이 소부장단 안에서도 그래도 이 같이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 안에서는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빠졌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 좀 반대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는 2.7% 하락을 했고요. AMD가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6.58% 하락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와 AMD 측에서는 GPU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양상인 이 브로드컴에서는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왔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바
밖에 오라클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라클이 4% 넘게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주식 리서치에서 이 모든 AI 촉매제의 어머니다라고 몰살을 하면서 오라클에게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졌습니다.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밖에 테슬라도 볼까요? 테슬라도 3.64% 강한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400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안 패키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상방으로 열렸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소부장단에서 그리고 유통주 관련해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어졌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바로 룰루레몬이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18% 하락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종목과 소형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AI 모멘텀을 가진 대기업들 좀 주가의 향방이 달라졌으니까요. 이 점은 꼭 유념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0.13% 상승하면서 3,20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3,200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그래도 연달아서 상승 흐름을 가졌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려나 싶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기관만이 좀 사들이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 이후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실망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86% 빠지는 양상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 브로드컴의 실적에 힘입어서 HBM의 수요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역시나 HBM뿐만이 아니라 D램까지도 시장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반도체 안에서 HBM 소부장단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은 2% 하락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8%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안에서 좀 양상이 나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은 0.59%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선주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하나오션이 큰 폭으로 빠졌고요. 이 안에서 기자재 단에서는 그래도 상승한 흐름을 가졌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소폭이지만 상승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 계속 포지션 잡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KB금융은 소폭이지만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74% 상승하면서 81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810선, 이렇게 81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한 거는 한 달 만입니다. 이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이 외국인들이 바이오 종목 안에서 좀 사들이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에 대해서 매수세 가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상승했습니다. 1.71% 상승하면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역시나 이 기술 이전뿐만이 아니라 임상에 대해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좀 모멘텀 가지고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빠졌습니다. 2차 전지주들 LG 에너지솔루션에서도 하락을 한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 점까지도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파마 리서치가 1.2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요, ABL 바이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의 기회가 더 커졌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제는 10만 원대 위에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7.8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ABL 바이오 안에서의 주가 흐름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가켄 바이오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1.9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폐암 학회가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주가 흐름들 오늘장 안에서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HLB도 상승해줬습니다. 2.79% 상승했는데요. 이 FDA에서 간암 신약에 대해서 안전하고 또 유효성이 있다라고 이런 지적들이 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유효성에 관련해서는 연내 재신청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목표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의 주가 흐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어떤 흐름들을 가지게 됐는지 시장 안에서의 분석해볼 만한 섹터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브로드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 9% 넘게 급등하는 양상이었고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 안에서도 주가 흐름들이 좀 나뉘게 됐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엔비디아가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점이 지켜주고요. 아무래도 브로드컴에서의 그리고 소부장단에서의 이 상승 흐름이 더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159억 5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22조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했다라는 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EPS 또한 상승을 했고요. AI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눈길이 끕니다. 일단 이 성장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3분기 AI 매출이 52억 달러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치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174억 달러,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62억 달러까지 더 넘게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I가 이 실적 회사, 이 실적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엔진이 또 되겠습니다. 실적 이 성장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자면 맞춤형 ASIC, AJAC 부분에서도 칩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킹 부분에서도 VM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요. AI 데이터 센터 전반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공급자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맞춤형 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할 만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은 독점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기업과 또 AI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브로드컴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맞춤형 칩에 대한 해답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이어졌다라는 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살펴볼까요? 네, GPU, 엔비디아가 독점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GPU와 지금 브로드컴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SIC, 에이직이라고 하죠. 에이직에 대한 칩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기업, 같은 반도체이지만 이 안에서의 주가들이 굉장히 나뉘었습니다. GPU의 기업들은 연일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에이직의 기업들은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GPU에 더 주목을 했었는데요. 일단 GPU가 어떤 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범용 연산 안에서 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 그래픽과 AI, 과학 계산을 범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유용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양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큰 폭으로 사용되는 범위가 넓다, 유연성이 더 많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더 비쌉니다. 공급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범용 칩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싸고요. 역시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점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직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에이직은요, 조금 더 이 특정 범위로 좁혀집니다. 특정 기능의 전용의 칩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I 추론뿐만이 아니라 채굴, 영상 압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연성이 좀 낮습니다. 역시 한 가지 용도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좀 더 좁은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단가가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직은요, 브로드컴이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GPU와 에이직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셰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에이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커피 하나만 내릴 수 있는 커피 머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 만큼 두 반도체 안에서의 두 칩에 대해서의 뚜렷한 이 향방이 다르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살펴볼까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GPU에서 에이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브로드컴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픈 AI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오픈 AI가 자체 인공지능 전용의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한 건데요. 이 소식이 업계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이 사실상 엔비디아 독점 구도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데 쓰였던 이 칩은요, 대부분 엔비디아의 GPU였습니다. 하지만 GPU 보셨다시피 가격도 비싸고요, 공급도 제한적입니다. 오픈 AI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늘 부담이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 계약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맞춤형 에이직 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일단 에이직, AI에 대한 연산도 크게 사용할 수가 있고 효율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비용 절감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번 계약 큰 호재로 다가왔다라는 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빅테크, 에이직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부분까지 부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앞으로의 상방이 또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 역시 이 HBM에 대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왕자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볼까요? 네, SK하이닉스 이야기 나왔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투톱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상방으로 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상승을 했는데 SK하이닉스만 상승의 포지션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니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강점이 메모리에만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HBM3E 양산을 지금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에 HBM4에 대해서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브로드컴이나 구글 같은 이 오픈 AI까지 계속해서 좀 같이 양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점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주가 흐름이 아직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가 절대 강자입니다. 올해 HBM 물량 완판을 지금 달성한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HBM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는 좀 지켜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글로벌 디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HBM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점유율뿐만이 아니라 50% 이상을 가져가는 만큼 이 두 종목 안에서는 HBM 안에서 SK하이닉스가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존도 100%에서 이제는 수요 급증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에이직이 아무래도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 안에서의 주가 흐름들까지 기대해 보시면서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주가 흐름이 좀 상방으로 달랐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겠죠. 그리고 에이직, 또 특히나 비메모리 설계 안에서도 이 주가 흐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에이징랜드, 자람테크놀로지,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역시나 주가가 또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GPU보다는 에이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칩들에 대한 기업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SK하이닉스가 상승했던 이유, HBM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이직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HBM이 굉장히 또 꼭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의 주가 흐름들을 나타났던 피델릭스, 원익, IPS, 테스까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후공정과 소부장단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기업들, 오늘은 과연 어떠한 주가 추이를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지난주 금요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반도체 기업 모멘텀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TXR 로보틱스 쪽에서 27%가 넘는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고요. 솔로엠의 경우에는 15%가 넘는 상승, 그리고 솔브레인 쪽에서도 1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태성과 ABL 바이오 쪽에서도 9%대, 그리고 7%대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셀비엔 쪽에서는 20%가 넘는 하락불이 켜졌는데요. 또 포바이포는 13%가 넘는 하락세, VT와 하나오션 쪽에서도 각각 7%대, 4%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티 쪽에서는 2%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 두드러진 흐름을 보인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3%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2분기 연속으로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역시나 2분기에도 이 디램의 경우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체 디램 매출 규모가 약 309억 달러였는데 SK하이닉스의 경우 이 가운데 39%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면 삼성전자가 33.3%에 그치면서 격차가 6%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는데요. 이는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이 두 번째로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낸 성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점이 큰 영향을 줬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주요 빅테크 업체에 HBM3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물량은 이미 모두 소진이 됐고 또 내년 물량도 현재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시리즈에 들어갈 HBM4 시험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술 리더십을 입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초고가 장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공장에 ASML의 차세대 노광 장비 하이NA EUV를 메모리 업계 최초로 또 들여왔습니다. 기존 EUV 대비해서 해상도가 40% 이상 높고요. 또 집적도의 경우에도 2.9% 향상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차세대 디램과 또 HBM 기술 격차에서 초격차를 굳히겠다, 이런 의지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애프터마켓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 강세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SK하이닉스 지금 HBM 시장에서 계속해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 물량이 모두 소진이 됐고요. 내년 물량도 협상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이 독주 체제가 디램 시장에도 확대가 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앞으로의 흐름들은 또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쪽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달 안에 엔비디아와 HBM4 이 공급 물량 계약을 마무리할 거란 전망이 나온 만큼 협상력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HBM4는 내년 상반기 공급이 유력한데 이 초기 점유율을 선점하는 쪽에서 향후 시장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추격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삼성은 발열과 수율 문제를 현재까지 일정 부분 해소했지만 일정이 지연된 탓에 이 협상력에서는 다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결국 SK하이닉스가 약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30%,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경우 20% 정도의 점유율의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예견을 했고요. 또 지금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이 HBM의 독주와 또 디램 1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내년부터는 삼성과의 경쟁 구도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앞으로 이 흐름에 조금 더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독주뿐만이 아니라 D램 1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떠한 흐름대로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STX 엔진입니다. 주가가 2.5%가량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상승하는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TX 엔진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설명해드리자면요. 이번 상승의 배경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의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 점에 기인을 했습니다. 조선업과 관련된 부품은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과 이번 협력 강화의 분위기 속에 또 직접적인 수혜주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죠. 투자자들이 조선업 관련 기업, 특히나 엔진 제조 기업에 관심에 집중하면서 보다 주가가 끌어올려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STX 엔진은 민간 선박용 저속 엔진, 그리고 대형 선박의 발전기용 중속 엔진, 해군과 해경용 구축함과 여기에 더해서 경비전까지 탑재되는 특수 고속 엔진까지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현재 갖추고 있는데요. 설계에서부터 제조, 그리고 판매와 정비까지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엔진 공급망 전방에서는 현재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 종속 엔진 시장에서도 주요한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산 기업을 넘어서 앞으로 기술력과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기업이다. 이런 신뢰를 갖추고 있고요. 또한 올해 5월에는 이 저속 엔진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한화 엔진이 중속 엔진 분야 확장을 위해서 STX 엔진을 인수했다. 이런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보다 주목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없던 산업적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52주 신고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역시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라는 것으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실적까지도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증권가들은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STX 내 실적 관련해서 특히나 주가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 쪽으로 살펴보시면요. 2022년 5,440억 원에서 2023년에는 6,304억 원, 또 2024년의 경우 7,31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업이익 쪽으로도 역시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성 개선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매출 증가와 동시에 수익성이 개선된 점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STX 엔진의 주요 고객사는 방위사업청,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이렇게 안정적인 수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방위산업용 엔진은 일반 민간 엔진과 달리 장기 계약과 또 높은 기술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사 확보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고객사 기반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또 장기적인 기업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요소로 평가되는 만큼 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고객사 기반은 또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펴봤을 때 또 장점은 사실 고객사 신뢰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주가 흐름을 판단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 최근 매출도 괜찮게 나왔고요. 영업이익까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이 됩니다. 또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입니다. 같은 조선주이긴 한데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지난주 금일 5% 가까운 좀 낙폭을 보이게 됐죠. 여러 가지 좀 리스크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먼저 블록딜 소식과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악재가 특히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블록딜의 경우 대량의 주식을 또 특정 투자자에게 한 번에 매도하는 거래 방식을 말하죠. 이 전일장에서 또 하나오션 특수 관계자인 한화임팩트 파트너스는 이 보유 중이던 1,307만 주 지분율 4.27%를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가는 주당 10만 7,100원, 총 거래금만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오션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지분율은 기존 46%대에서 42%대로 낮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식에 대한 대량 매도가 시장에 전달되는 신호는 흔히 주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됐고요. 또한 하나오션이 추진 중인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 조선업 투자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단기 주가에는 직접적인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딜과 맞물려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했다라고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하방에 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리스크인 블록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또 있을까요? 네, 사고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 4일 이 거제 사업장에서 해양 플랜트 선박 건조 중 브라질 국적감독관 한 명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법 관련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앞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한 건데요. 또 하나오션과 이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미국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예상보다 낙후돼 있어서 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재해와 또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우려가 주가 하락에 또 한 번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 장기적인 기업 펀더먼털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 전반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시각이 이어지면서 충격은 단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즉 주가는 블록딜로 인해 공급 증가, 또 악재 뉴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요동친 모습을 전일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향후 기업과 또 프로젝트의 진행 가능성이 이 주가 회복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마스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까지 그래도 탄탄하게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흐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5공장 관련된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K배터리, 마지막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착공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해서 확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공사 재개에 대해서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의 핵심은 바로 생산 능력 확보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지난해 평택 5공장을 착공할 계획이었는데요.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을 옮기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공사 재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5공장은 차세대 메모리, 특히나 HBM 전용 라인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과 지금 샘플 양산도 최대한 앞당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번 평택 5공장 착공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HBM 주도권을 되찾겠다라는 강한 의지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이렇게 HBM 관련된 이야기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방으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HBM 시장 안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의 경쟁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좀 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조금 격차를 좁혀나가는 국면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엘 GPU에는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3만 들어가고 있는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연내 공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승부는 차세대 제품인 HBM4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중 HBM4 커스터머 샘플을 제출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까지로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수주 소식을 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최대한 빨리 샘플을 만들어서 성능 검증을 통과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평택 4공장에는 최신 10나노급 공정을 투입해서 HBM4용 D램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지난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 2위로 내려앉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HBM4 내부 양산 승인을 끝내고 샘플 양산을 준비하면서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4분기부터는 HBM4 초기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블랙의 GPU에 사용되는 그런 HBM뿐만이 아니라 브로드컴에서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 이유가 또 에이직 칩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HBM이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다시 좀 우위를 확보를 하려면 어떤 변수들이 좀 중요해질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시기일 텐데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HBM4 샘플을 내놓고 차세대 GPU인 루빈에 채택이 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생산 안전성이 꼽힙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내부 양산 승인을 마치고 샘플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또 세 번째로는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장인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HBM뿐만 아니라 GDDR7에서도 선두권을 지키고 있고 또 그래도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CXL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수요처를 겨냥해서 시장 기회를 넓히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4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이런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HBM 수요가 더 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2026년까지는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여러 변수들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PU인 루빈에 채택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CXL 개발까지도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작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점이 증권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 배터리 합작 공장을 전격 단속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서 300명 넘게 구금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투자를 독려해놓고 지금 정작 이런 핵심 인력들은 이렇게 막아버린 셈이라고 시장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은 업계에 충격이 꽤나 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등이 조지아주 공장을 급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가 됐고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직원은 47명, 나머지는 협력사 인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전자여행 허가제나 단기 비자로 현장에 들어갔다가 체류기간이나 취업 허용 범위 위반이 문제가 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즉시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에 나섰고요. 임직원의 미국 출장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현장 공사가 멈춰서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 일정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좀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에 대해서 건설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 막아버렸다라는 분석인데요. 왜 이런 단속들이 좀 벌어지게 된 건지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핵심은 비자 제도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 공장에만 지금 6조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숙련된 엔지니어를 보내려면 H-1B, 전문직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8만 5천 명으로 발급이
발급이 제한돼 있고요. 실제 발급까지도 7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ESTA나 또 B1 같은 단기 체류 자격을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당국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업계 반응은 당혹감이 컸습니다. 투자는 장려하면서 인력을 막는다면 공장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LG 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합작 공장 공사를 지금 중단을 한 상황이고 SK온과 삼성 SDI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이 이제 앞으로 반도체나 조선 같은 다른 업종들의 미국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세워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당장은 지금 공사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대차와 LG 엔솔은 내년 초부터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장비 반입까지 마친 상태여서 충격이 더 큰데요. 하지만 문제는 특정 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HBM 공장, 또 삼성전자는 텍사스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와 HD현대 조선소 프로젝트까지 모두 인력 투입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력 수급이 막히게 된다면 일정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미국 정부와 구금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남은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서 귀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산업부와 기업이 함께 출장 인력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또 개선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생산 거점이 이미 미국에 자리를 잡은 만큼 결국에는 제도적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는 한미 협상 결과가 투자 환경과 주가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와 구금자 석방 교섭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10일에 귀국 전세기를 탈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미 한국 대사관 입장에서는 서울에서의 발표를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한 만큼 좀 안전하게 귀국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 잘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백 발 규모의 전술 유도탄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4천억 원대 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계약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의 확대를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와 약 4,024억 원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무기가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는 전술 유도탄 CTM-290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이 무기를 대량 확보한 건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한국 방산 기술력이 중동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는 유럽에서의 발빠른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의 협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번 계약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폴란드에서 열렸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현지 방산 기업인 WB그룹과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천무 발사대에 들어가는 사거리 80km급 유도 로켓을 직접 생산하게 되는데요. 지금 또 같은 전시회에서도 폴란드 군사기술 무기연구소와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지금 155mm 자주포 탄약의 품질 인증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탄약까지 현지 공급망을 구축해서 종합 파트너로 자리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동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두 가지 축으로 더 넓히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로벌 전략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네, 일단 방향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지역 거점화와 현지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중동에서는 지난 3일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 북아프리카 총괄 법인을 세웠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지금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데요. 합작 법인을 세워서 천무 유도 로켓
로켓을 이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나토 회원국까지 공급망을 넓히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다가 에스토니아 업체와 차세대 전투 관리 체계, 그러니까 장갑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면서 첨단 솔루션 협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중동과 유럽이라는 양대 시장에서 동시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탄약과 합작 법인, ICT 솔루션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를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긍정적인 점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방산 업계에서 영향력을 점차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